때는 조선 숙종 시절 지리산 자락 아래 남원이라 불리는 고즈넉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서쪽 변두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 8살 박지훈이 병든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지훈의 아버지는 본디 그를 사랑하는 가난한 선비였으나 지훈이 7살 되던 해봄 지독한 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삿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이었지만 그해 가을 깊은 가슴앓이 병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해진 옷가지를 꿰매던 낡은 바늘쌈 하나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손때 묻은 붓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지훈과 외할머니가 사는 초가집은 너무나 낡아 겨울이면 지붕 틈새로 칼날 같은 바람이 스며들어 방바닥에 하얗게 성에가 낄 정도였습니다. 어린 지훈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밤이면 남의 논두렁을 돌며 떨어진 나다를 줍고 낮에는 마을 주막에 장작을 패주며 멀건죽 한 그릇을 얻어먹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기침으로 잠 못 이루시던 할머니는 밤마다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속삭였습니다. 아가, 내 아비는 가난했지만 그를 아는 선비였단다. 늘 말씀하셨지? 우리 가문도 그를 배우면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거라고. 할머니의 그 말은 어린 지훈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소중하게 남았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날 마을에 박물장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지훈의 외할머니와 함께 바느질감을 나누던 사이였지요. 박물장수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저 아랫마을 김대감 댁에서 큰아들 시중들 몸종 아이를 하나 구한다더군.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1년에 세경도 10량이나 준다지 뭔가. 자네 외손주라도 보내보는 게 어떻겠나. 외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 없네. 내 손주가 이제 겨우 8살인데 어찌 사대부 댁의 머슴으로 보낸단 말인가.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여기서 이렇게 굶기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거기 가면 어깨너머로 글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날 밤 외할머니는 깜박이는 등잔불을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마저 나처럼 평생 무지렁이로 살게 할 수는 없지? 그를 배워야 한다. 며칠 뒤 지훈과 외할머니는 박물장수의 안내를 받아 남원 고을에서 가장 크다는 김대감 댁 앞에 섰습니다. 소들대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은 위풍당당했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모란과 동백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김대감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남 김민주는 지훈과 동갑인 8살이었고 장녀 연희아 씨는 9살로 영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외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지내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구나. 세경 10량이면 할미가 겨울에 땔감도 사고 곡식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다. 무엇이든 배울 것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 거라. 이 할미는 배우지 못해 이리 살았으니. 말끝을 흐리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때 대문을 열고 나온 집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내 몸종 아이들을 모두 방자라 부른다. 오늘부터 너는 사랑채 큰도련님의 몸종 겸 심부름꾼이다. 내 이름은 이제 방자다. 그 한마디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김대감 댁의 어린 머슴, 방자가 되었습니다. 방자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돌바닥에 맨발이 닿을 때마다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민준 도련님의 신발을 닦고 옷에 먼지를 털고 책보를 챙겨 서당길에 동행했습니다. 밤이면 차가운 행랑채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아득하게 떠올랐지만 슬픔에 잠길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자에게도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으니 바로 민준 도련님을 따라 서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련님이 훈장님 앞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동안 방자는 서당 뒷겹 기둥에 쪼그리고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방자는 입모양으로 그 소리를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글자는 몰랐지만 소리를 통째로 외우다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아 그날 배운 내용을 전부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소리를 그림처럼 그려보았습니다. 금세 바람에 지워졌지만 그 모양과 소리는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훈장님이 서당을 나서려다 기둥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자지교는 담약수여, 소인지교는 감양내니라. 훈장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땀에 젖은 방자가 눈을 감은 채 글고를 을조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김대감 댁방자가 아니더냐? 글도 모를 터인데 어찌하여 이 글고를 전부 외우고 있는 것이냐? 그저 도련님들 글 읽는 소리를 귀로만 들었을 뿐이옵니다. 허,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좋다. 내일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홀로 서당으로 오너라. 다음 날 밤 다른 머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방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당을 향했습니다. 천지연황,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며 우주홍황, 세상은 넓고 거치니라. 자, 따라 해보거라. 방자는 처음 붓을 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밤마다 훈장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손끝이 갈라지도록 글씨를 쓰고 또 썼습니다. 봄이 올 무렵 그는 마침내 천자문 1000글자를 모두 익혔습니다. 그 후로 훈장님은 동몽선습으로 예의를, 명심보감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소학으로 학문의 길을 차례로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고된 머슴살이를 견디고 밤이면 묵묵히 글을 익혔습니다. 몸은 비록 머슴의 옷을 입었으나 마음만은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훈장님이 벼루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배운 것이 서당 아이들의 몇 년 공부를 앞질렀구나. 방자는 그제야 자신이 꼬박 1년을 글과 함께 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 내리는 서당 마당 위로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마당 모란 그늘 아래에서 옥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댁의 외동딸 10살 된 연희 아씨였습니다. 너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누구니? 예, 아씨. 새로 들어온 마당 머슴, 방자라 하옵니다. 어머, 머슴 아이가 말을 참 또박또박 하는구나. 신기하다. 그날 이후 연희 아씨는 종종 방자를 찾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떡을 쥐어주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를 때면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방자가 글씨 연습을 하다 손가락에 동상이 걸리자 연희 아씨가 달려와 자신의 손수건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쉿, 이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넌 머슴 옷을 입었어도 눈빛만은 그를 아는 사람 같구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방자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온기를 지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방자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글에 눈이 트였지만 훈장님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내게는 글자가 아니라 문장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지리산 자락에 청운함이라는 암자가 있다. 그곳에 계신 해명 스님을 찾아가 보거라. 그날 밤 지후는 땔감을 짊어지고 어두운 산길을 올랐습니다. 숲길 끝 고요한 연못을 낀 작은 암자에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암자 앞에서 시 한 수를 읊조리는데 등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으로만 읊어서는 시의 혼을 담을 수 없다. 돌아보니 삼배옷을 걸친 노승, 바로 해명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내 눈에서는 글의 빛이 나는구나. 누구에게 배웠느냐?
서당 기둥 너머에서 귀로만 배우다가 훈장님의 눈에 띄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당의 등불이 꺼질 때쯤 다시 오너라. 그날부터 지후는 낮에는 머슴으로, 밤에는 산중의 제자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 소리를 듣게 하고 소나무 그림자를 따라 그리게 했습니다. 글씨는 먹물새기 같으나 문장은 사람의 숨결을 드러낸다. 그 숨결은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느 날 스님은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오라 했습니다. 지후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겨울밤 스님 앞에 시 한 수를 내밀었습니다. 등불. 가난한 초가집 등잔 하나, 비바람 치는 밤에도 꺼지지 않네. 어린 아들 장작 주어 손끝으로 먹을 삼으니 스승께서 이르시길 문장의 뼈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 하셨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장은 내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밝히는 등불이다. 이 글이 이미 너의 길을 비추고 있구나. 세월은 흘러 두 소녀는 18이 되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희 아씨가 몰래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아니 방자야. 내가 밤마다 산에 오르는 것, 글을 배우는 것 다 알고 있었어. 비밀로 해줄 테니 나중에 내가 부탁 하나 하면 꼭 들어줘야 해. 지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깊어진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여 복시 시험을 사흘 앞둔 밤, 민준 도련님의 기침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를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나 대신 시험장에 들어가 주지 않겠느냐. 내 글은 이미 내게 미치지 못함을 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마지막 명령이다. 지훈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큰 죄였지만 창백한 도련님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복시가 치러지는 성균관뜰, 수백 명의 유생들 틈에서 지훈은 민준의 호패를 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자 그의 붓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스림과 어지러움, 흔함과 망함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의 글은 바위 위에 핀 매화처럼 굳건하고 맑았습니다. 그 모습을 남원 서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유생 최동수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자는 김민준이 아닌데? 낯선 얼굴이다. 며칠 뒤 마지막 시험인 전시가 경복궁 근정전뜰에서 열렸습니다. 임금이 친히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시각, 민준은 여전히 주막에 누워 있었고 지훈은 홀로 붓을 들었습니다. 벼슬은 칼과 같아 쥔이를 다치게 하기 쉽다. 허나 칼을 들지 않을 수 없을 때 그 칼은 남을 살리는 칼이어야 한다. 이틀 뒤 대과 급제자 명단이 나붙었습니다. 장원, 김민준. 그 순간 최동수가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이에 있어. 저 자는 김민준이 아니옵니다. 전시 당일 진짜 김민준은 병으로 주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람 바꾸기요. 국법을 기만한 죄이옵니다. 그 소식은 즉시 임금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어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하, 이는 과거의 근간을 흔드는 대죄이옵니다. 속임수를 쓴 김민준의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마땅하옵니다. 또한 저 박지훈이라는 자는 초시조차 치르지 않았으니 절차를 무시한 자를 장원으로 삼을 수는 없사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전하, 허나 그 10권의 문장은 실로 출중하여 그 안에는 백성을 아끼는 군자의 기계가 담겨 있었사옵니다. 과거의 본뜻이 인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논쟁이 거세지자 숙종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명했습니다. 그 박지훈이라는 자를 당장 내전으로 들이라. 잠시 후 지훈이 어전에 엎드렸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무슨 연유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지훈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자신의 기구한 삶과 글을 배우게 된 과정을 숨김없이 아뢰었습니다. 글이 배워서 무엇을 하려 하였느냐? 전하, 배움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웠사옵니다. 소신의 글이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사옵니다. 숙종은 한참을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문장은 곧 그 사람의 숨결이라 하였다. 과연 내 글에서는 백성의 숨결이 느껴지는구나. 여봐라. 김민주는 대리시험을 교사한 죄로 과거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그리고 박지훈을 이번 대과 장원으로 삼고 정육품 사관원 정원에 제수하라. 궁정들이 술렁였습니다. 방자라 불리던 사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박지훈으로 불렸습니다. 며칠 뒤 정육품 관복을 입은 박지훈은 죄인이 된 김민준과 함께 남원의 김대감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 대청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김대감이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놈, 민준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도 감히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낯이 있더냐. 오늘부로 너를 서가의 적장자 자리에서 패한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말 거라. 민준이 통곡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연희 아씨가 앞으로 나서 아버지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아버님, 간청이 있사옵니다. 부디 박지훈 나으리를 제 남편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대청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이는 오라버니이나 그 치욕을 씻어낸 이는 박지훈 나으리입니다. 비록 머슴으로 들어왔으나 그의 붓끝은 나라의 마음을 움직였사옵니다. 김대감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좋다. 사람들이 너의 출신을 보아도 나는 너의 뜻을 보겠다. 오늘 이후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그해 가을, 김대감 댁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지훈의 외할머니는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지훈이 드디어 글 읽는 사람의 옷을 입었군. 푸른 관복을 입은 신랑 박지훈과 하관을 쓴 아름다운 신부 김연희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방자라 불렀지만 부인께서는 처음부터 제 이름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는 당신의 이름을 지키는 글을 쓰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언제나 서방님 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글을 외우던 그날부터요. 이듬해 봄, 지훈은 아내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소를 올릴 때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백성의 삶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머슴 출신이라는 멸시와 조롱도 있었지만 아내의 변함없는 지지와 임금의 신임 속에서 그의 글은 번번이 나라의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모든 관리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 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출신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뜻으로 인재를 등용하며 조선의 관료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벼슬길에서 물러난 노년의 지훈은 고향 남원으로 내려와 작은 서원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분을 묻지 않고 오직 배움의 뜻을 둔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여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누더기를 걸친 한 소년이 서원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으리, 저 같은 아이도 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훈은 소년의 간절한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물론이다. 허나 기억하거라. 글은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그 글로 남을 도울 때 비로소 참다운 글이 되는 것이니라. 서원 마당 가득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앉아 달빛을 보던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이름조차 없던 머슴이었지만 이제 그는 수많은 이들의 이름을 빛내주는